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성입니다. 평생 일에 파묻혀 사시던 아버지의 큰딸인 저도 아버지 닮아 법학을 전공했는데요. 아버지는 인권 변호사로 시작하셨다가 기업과 기업 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팀을 꾸려 회사를 차리셨고요. 대체로 늘 이기시며 승승장구하셨어요. 덕분에 동생과 전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 없이 자랐습니다. 가족은 당신 아드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나셨다고 믿고 사시는 다른 집 아들 10자식하고도 안 바꾸실 만큼 자랑스럽다고 하시는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동생과 저입니다. 엄마요. 엄마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산 15년이고요. 우리 엄만 정말 가정뿐이 모르고 사셨던 분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입법학을 강의하시고 연구하시며 평생을 사신 분이셨고, 외가댁이 모두 법 쪽에 계시는지라 엄마도 공부를 꽤 했을 것 같으나 우리 엄만 공부하고는 거리가 머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과외 선생님 둘을 붙여주어 정말 겨우겨우 들어간 서울의 이류대학 무용학과. 캠퍼스 내에서 껌짝짝 씹다가 손가락 사이에 놓고 뭉쳐서 돌돌 돌리던 말괄량이 그게 우리 엄마였다는데 말 다 했죠 뭐. 그렇지만 할아버지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버지를 만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부턴 정말 가정뿐이 모르셨죠. 하루는 아버지 러닝셔츠 양말까지 다림질하는 엄마를 보고 중학교 2학년이지만 여성인권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바라진 여학생이었던 전 엄마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엄마, 난 엄마만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어. 엄만 자존심도 없어? 아빠 양말까지 다림질하고 있고. 나 네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국 다르게 끓여주고 네 아버지 먹고 싶다는 거 해주고 싶고 넥타이, 수건 색깔별로 맞춰 입혀서 출근시키고 싶어서 그래. 그거 해바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게 정말 어제 같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뜻이셨겠죠. 엄마는 전업주부가 체질에 맞으셨던 분이에요. 제 친구들 엄마하고는 틀렸던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도 물론 가정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자식들을 목숨만큼 사랑하시고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 정말 유별났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할머니께도 잘했죠. 할머니가 옛날 분답지 않게 아침에 토스트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엄만 할머니를 위해 직접 잼을 3가지를 늘 만드셨어요. 직접이요. 집에서 말이죠. 그것도 계절에 맞춰서요. 단호박잼, 딸기잼, 오렌지잼, 사과잼, 포도잼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머니께도 잘하며 사신 거죠. 할머니도 엄마에게 불만이 왜 없었겠나요? 자기 외아들 낼름 잡아채 아들이 사회의 털을 잡기 전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며느리. 그렇게 아이고 마음에 든다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집안 배경이 좋고 훌륭한 가정교육 속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요. 며느리가 마주 앉아서 자기 앞접시에다가 생선을 발라 올려놔 주시면 그걸 보고도 기어이 한마디 하시는 할머니. 그만 알랑방구 끼어. 상냥한 척, 친절한 척, 효부인 척 하느라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너 지금 네 남편 먹일 빙수팥 삶다가 말고 뭐 하는 거야? 아유, 이리네. 생선은 내가 먹을 테니까. 어머니는 참 말씀을 하셔도 그럼 어머님 드세요. 저 애비가 빙수 먹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빨리 해야 돼요. 그래 실컷 삶아. 절절절절 사랑해서 죽겠다는 남편 먹일 팥 실컷 삶어. 팍팍 삶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자기 아들한테 입에 혀같이 자라는 며느리를 오래도록 싫어할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시켜놓고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속이 흉하지 않고 마음씀과 도량이 넓은 사람임을 짐작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약간 괴짜시라 마음에 들어도 든다는 표현 죽어도 안 하십니다. 꼭 비틀어서 걸고 넘어주시고 약도 올리시지만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여서가 아니라 훌륭한 분이세요. 집안에 회오리가 몰아칠 때마다 155cm에 42kg의 자기가 나서서 182cm의 아들의 든든한 울타리, 엄마 잃은 어린 두 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오후 내내 그 삼복더위에 팥을 팍팍 삶아서 아버지 저녁에 퇴근하시면 두 손에 받쳐 아버지께 진상하던 엄마였고, 바로 그 재미로 아버지하고 결혼하셨다는 분이었고요. 우리 아버지 참 엄마 집 나가시기 전까지 젊은 시절 폼나게 사셨죠. 양말 수건까지 다림질해주는 와이프하고 살았으니까요. 사무실에서 먹을 커피, 과일, 간식으로 드실 빵까지 직접 집에서 오븐으로 구워 뜨개질로 직접 짠 도시락 가방에 넣어 아침마다 차에다가 실어주던 엄마였으니까요. 집에서 아내에게 그런 대접받는 거 밖에서 으스댈만 하니까요. 애초에 밖의 일엔 관심도 없이 오직 가정주부로 사는 걸 대만족하셨던 엄마는 불만이라면 불만이 아버지가 집에서도 자기하고 눈 안 마주치고 서재방에서 소송서류만 본다는 거였습니다. 그날도 8시 넘어서 퇴근해 오셔서는 식사하실 때도 서류만 들여다보시고 가족들하고 한마디도 안 하시곤 다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때도 엄마 눈도 안 마주치고 서류 보시면서 여보, 당신 자기 전에 나 옥수수나 2개 쪄주고 자. 어제 아무것도 안 해줘서 이러면서 출출하더라. 퇴근에 들어오신 후로 엄마에게 눈 한 번 안 마주쳤다고 안 그래도 눈이 세모꼴로 되어 있던 엄만 당신 나 좀 봐. 왜? 당신 오늘 퇴근하고 나랑 눈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 뭐라고? 계속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그러면 나 바람난다. 여자 외롭게 하면 바람난대. 그러시던 끝에 아버지는 별 싱거운 소리 다 한다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꼼짝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심한 아버지 옥수수 쪄드리려고 재빨리 설거지를 하시는 뒷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해바라기 하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14살 먹은 제가 어깃장을 놓은 적이 있어요. 엄마,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아빠들 집에서 말도 안 하고 막 일만 하고 신문만 보고 엄마랑 말 안 하고 그러면 밖에 다른 아줌마 사귀는 거래. 밖에 애인이 있는 거래.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놈의 인터넷인가 뭔가가 애들 확 버려놓네. 누가 그러디? 걱정 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아빠 그런 나쁜 짓 안 한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365일 중에 300일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참아주고 사는 거야. 생전 휴가를 갈 줄 아나? 나 데리고 영화관에 갈 줄 아나? 일에 파묻혀 지내는 거 봐주는 거라고. 우리 가정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사실 14살 딸하고 엄마하고 나눌 대화는 아니지만 제가 큰딸이라 그런가 엄만 저런 말도 쉽게 하시던 분이셨죠. 아무튼 그렇게 가정 안에서 화평한 엄만, 생전 가족들에게 째푸린 얼굴 보여준 적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안 좋은 소리 한 적 없고 인생을 늘 명랑쾌활하게 살아가셨죠. 주위에서 우리 엄마 싫다는 사람 없었으니까요. 가끔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시기하긴 했으나 그것도 엄마 어릴 때부터의 단짝 지연이 아줌마가 중간에서 다 커버해 주었습니다. 엄마 친구들 입장에선 엄마가 좀 얄미울 수 있죠. 돈을 긁어다 주는 것은 물론 누구 하면 다 알아주는 남자의 아내로 그 남자의 자식들 둘 낳아 의리번쩍한 집에서 사람 입에 오르내릴 짓 부부가 다 나며 화평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사실 아버지는 누구 하면서 이쪽 계통에선 이미 유명한 분이셨어요. 사회면에 계속 나는 큰 소송에선 늘 이기시는 분이었고, 무엇보다 처가 배경이 의리번쩍한 것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소문거리잖아요. 그런 의리번쩍한 친정에서 의리번쩍한 친정 아버지 밑에서 호화롭지만 호화로움 뽐내지 않고 소박하고 아늑하게 사신 엄만, 또 장래 촉망받는 남자 만나 둘이 뜨겁게 사랑해 그 남자에게 시집와 또 잘 살고 있으니 시기하는 친구들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 형이 저거 지 남편 우산 속에서 호호거리며 살다가 남편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아니, 여자도 자기 힘으로 좀 따로 인격적으로 분리돼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남편하고 지하고 암수 한 몸이야? 딱 불러붙어서 꼴 보기 싫어. 지연이 아줌마는 그런 친구들의 험담을 늘 허허거리며 들어주시면서도 철벽같이 우리 엄마를 방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아영이가 지난번에 보내준 옷들로 프리마켓 장사하셨구만. 아휴, 너 아영이도 톡톡하게 보면서 그러는 건 좀 우습다. 지연 아줌마는 엄마하고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붙어 지낸 단짝이십니다. 그쯤에 지연 아줌마 친정 언니들이 돈 모아 전원주택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이사 오라고 했는데 지연 아줌마는 거기로 이사 안 가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그해 가을에요. 친정 언니들이 난리치자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나 살고 싶은 데서 살 거야. 난 아영이 동네에서 살 거야. 어쨌든 친구들이 시기할 정도로 가정 안에서 가정만 알고 살았던 엄마. 저희에게도 그럴 수 없이 다정하고 완벽한 엄마가 저희를 좀 강박적으로 들들 볶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엄마의 제일 큰 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큰이모요. 큰이모는 폐가 안 좋아서 어릴 때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게 폐에 안 좋은 작용을 해서 폐렴에 걸렸다가 그 뒤끝이 더 안 좋아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제 외증조 할머니도 폐가 안 좋아 돌아가셨다네요. 일제강점기였으니 약이나 제대로 써봤겠어요. 또 그 시절에 폐결핵이면 다 죽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유전으로 생각한 거예요. 외가 쪽 내림 유전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절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하셨죠. 에어컨도 오래 못 쐬게 하시고 여름에 학교 갈 땐 꼭 니트를 챙겨주셨거든요. 학교에서 낮에 에어컨 틀면 입고 있으라고요. 만사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엄마의 외할머니랑 엄마 큰언니가 폐가 안 좋아 일찍 돌아가셨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러니까 우린 만사에 조심을 해야 돼. 여자 쪽 내림이니까 일단 에어컨 같은 거 틀면 바로 입어. 엄마 말 들어. 알았지?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꼭 마중 나오던 엄마. 바닷가는 절대 안 데리고 가던 엄마. 고충 아저씨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운다고 생전 이웃하고 큰 소리 내는 법 없는 엄마가 9층으로 뛰어내려가 싸우고 올라오신 거 하며 폐와 관련된 문제에는 되게 예민하셨습니다. 비만 오면 우비 못 입혀서 안달을 하시는 엄마를 보던 아버지가 하루는 당신 그렇게 날씨에 예민해서 영국은 어떻게 가려고? 그런데 맨날 영국 타령이야. 거기 날씨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맨 안기에 습기에 거긴 정말 폐렴 걸리기 딱 좋은 곳이라고. 걱정 마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돼.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데려가기나 해. 우리 신혼여행 후에 여행 한 번도 안 간 거 알고 있지? 신혼여행 때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아일랜드 10박 10일을 다녀오고 그게 끝이야.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좀 너무하긴 하셨어요. 아무리 일이 중하다지만 결혼 15년 동안 해외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 후로 맨 국내 1박 2일, 2박 3일 그게 다였으니까요. 그것도 3, 4년에 한 번이요. 어쨌거나 남들이 뭐라고 시기를 하건 혹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고 일만 하던 우리 집은 화목했습니다. 적어도 예민함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예민한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집은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듯이 우리의 24시간은 할머니와 엄마가 이끌어가는 가정 안에서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같았으니까요. 엄마가 집 나가시고 아버지가 하던 말 중에 한마디가 기억이 남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정말 네 엄마 덕분에 아버진 중년까지 신나게 폼나게 살았어.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단 걸 너무 늦게 한 거지. 네 엄마가 가정을 완벽하게 꾸려가니까 네 엄마한테 다 맡기고
난 밖에 일만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지. 엄만 제가 15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신 후 아버지는 조금씩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쇠락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곳에 계셨으니까 내려와봤자 상류층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엄마가 집을 나가게끔 아버지가 바람 피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아, 이상하네.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냥 하루였다면서요. 근데 이야기를 왜 못하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엄마 나가시고 큰딸 노릇을 해야 했던 전 아버지와 늘 1대1의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남자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법과 문학에 어우러진 그 교묘한 아름다움 같은 토론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 결혼 날짜를 앞두곤 저런 질문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제가 15살 되던 해 그해 초반부터, 아니 그 전에 김장할 때부터 엄마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 집 외할아버지 때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김장 때 50포기씩 했거든요. 식구 모두가 만두를 좋아해서 김치가 많이 필요해서 우리 집은 남들보다 김치를 더 먹었고요. 외숙모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지연이 아줌마까지 해서 늘 이렇게 딸들인 우리까지 6이서 했던 김장이었고 엄마는 늘 능숙했고 빨랐습니다. 그날 김장 속을 넣었는데 냉장고에서 주스 꺼내 마시던 동생이 갑자기 엄마한테 다가가더니 컵을 입에 대주면서 할머니, 여기 포도주스. 할머니 포도주스 달라고 했지. 두입 마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엄마, 나 할머니인 줄 알았어. 엄마 등 너무 웃겨. 할머니랑 똑같아. 왜 그렇게 등이 동그랗게 굽었어? 너무 웃겨. 어머, 얘 좀 봐. 내가 어때서. 그때서야 외숙모도 등이 왜 그렇게 굽게 그렇게 앉아있냐고 똑바로 앉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참나. 어제부터 갓 다듬고 쪽파 다듬고 무채 썰고 내가 등이 안 굽게 생겼어? 별걸들 가지고 다 그래 왜? 그러시면서 툴툴 화내시는 엄마 표정도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엄마가 등을 계속 똑바로 하시는데도 등이 다시 굽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서가 아니라 엄마 정말 미인이셨어요. 무용을 해서인지 자세도 아주 곧고요. 할아버지가 죽어라 과외시켜서 보낸 세종대학 무용과에서 제일 예쁘셨거든요. 귀염성스럽게 예쁘게 생기셔서 누구에게나 호감형이셨죠. 두상도 작으시고 앞니마가 톡 튀어나온 것도 예쁘셨고 앞장구 뒷장구가 너무 매력적이신 우리 엄마. 정말 무용하기에 알맞은 체형이셨는데 제가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그렇다고 엄마같이 미인은 아니지만 저도 두상이 작고 앞니마가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엄마 판박이라 엄마가 집 나가신 후 친척들이 절 볼 때마다 특히 아빠 쪽 친척들이 절 외면하셨으니까요. 엄마의 고든 자세는 딸들인 우리들의 자랑이었는데 그날 놀랍도록 엄마의 허리가 굽어 보이는 게 제 어린 눈에도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 정형외과에 가보세요. 지난번에 할머니 모시고 간 병원 잘 본다면서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등 관리, 척추 관리를 잘해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만들 하라니까. 정말 되게들 그러네. 무슨 난리 쳐들어. 그리고 겨울에 늘 우리를 데리고 한 번씩은 가시는 스키장에서 그해 겨울 엄마의 폼은 영 엉망이셨습니다. 무용하신 분답게 수영을 해도 스키를 타도 폼은 정말 국가대표급이었던 엄마가 모든 게 너무 엉성하고 아무튼 폼하고 거리가 먼 고부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또 이상한 건 늘 치마에서 바람소리가 나게 빠르고 즐겁게 움직이던 엄마가 행동도 매우 느려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활동량도 줄고 움직이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짜증도 많이 늘고요.
그뿐이 아니라 짜증이라곤 모르던 엄마가 괜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엄마가 별거 아닌 거에도 눈에 띄게 짜증을 부리자 할머니도 아빠도 많이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시기 바로 얼마 전 아빠가 일주일 넘게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자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당신 지금 몇 시야? 내가 아무 말 안 한다고 가만히로 여기는 거야? 여기가 당신 집이기나 한 거야? 당신 밖에 다른 여자 만들어놨어? 땡땡 페인트, 이번에 소송 걸린 거 꼭 이겨야 돼. 여기하고 대기업하고 붙는 건데 여기서 이기면 우린 한 단계 더 올라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이거 이기고 내가 당신 이번 여름에 영국 데려간다. 약속해.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실에 있었다고? 여보, 긴 여행 안 가고 싶어? 나 이건 이기고 이번 여름 3주 휴가 쓸 거라고. 웃기지 마. 3년 전에도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날린 공수표 내가 또 믿을까봐. 지긋지긋해 그놈의 공수표. 그렇게 시작해서 방 안에서도 길게 다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어서 두 분이서 늦게까지 말다툼을 하는 게 다 들렸었거든요. 사실 아주 섭섭하시거나 화가 날 때 조금 몇 마디 하고 말지 피곤한 아버지 안 건드리고 싶어 하셨던 엄마가 저러는 건 좀 낯설었죠. 히스테릭했으니까요.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저녁 6시 30분인가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손을 턱에다가 괴고 엄마를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식사를 하셨고요. 당신 왜 그렇게 어색하게 굴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밥이나 먹어. 아니, 당신 이렇게 눈 안 마주쳐준다고 불만인 사람 아니야? 그래서 눈 마주쳐주는 거라고. 어머님 외출하셨을 때 분위기 좀 내보자. 자, 눈 마주치자고. 한 입 먹고 마주치고, 한 입 먹고 눈 마주치고. 아버지가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모두 빵 터지고 그날 식사는 참으로 평화로웠네요. 그날 저녁부터 엄마는 며칠 집안을 뒤집으셨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이모 할머니 댁에 며칠 놀러가 계시고 엄마가 청소하기 수월했죠. 할머니 방부터 안방 그리고 광방까지 모조리 다 드러내고 벽지도 새로 하고요. 옛말에 꼭 집 나갈 여자같이 집을 쓸고 닦고 한다는 말이 있었다죠. 월요일 아침 점점 잠자리에서 늦게 일어나시는 엄마가 그날도 늦게 깨어서 지각을 하게 생겼는데 엄마가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 이제 신호가 걸려서 멈추고 있는데 엄마가 손을 뻗어서 제 볼을 만지시면서 승희야, 엄마가 나중에 깜빡 잊고 말 못할까봐 그러는데 우리 집안 여자들한텐 에어컨 바람이 제일 안 좋아. 여름에 계속 켜고 있지 말고 늘 공기 한 번씩 바꿔줘. 엄마, 여름 휴가 때 진짜 영국 가? 그래. 우와. 그리고 승희야, 여자가 머리가 뛰어나게 좋게 태어난다는 건 축복이야. 엄만 자란 환경도 훌륭해서 남부러운 거 없었는데 딱 하나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공부 많이 못한 건 너무 아쉬워. 엄만 다시 태어난다면 예쁜 거보다 공부 잘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넌 머리가 아빠를 닮아서 뛰어나지? 정말 행운인 거야. 승희야, 공부 열심히 해. 엄만 늘 네 옆에 있어, 알지? 알았어, 중간고사 잘 볼게. 시험 잘 보라고 압박 주는 수법도 다양한 우리 엄마. 왜 분위기 잡고 그래? 급하게 내리느라 폰을 놓고 내린 게 깨달아서 다시 등을 돌려 엄마 차 쪽으로 가는데 엄마가 보조석 창문을 연 채로 고개를 내밀고 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뜬금없이 엄마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갑자기 엄마가 팍상 나이 들어 보이는 것만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요 며칠 아빠 때문에 신경질 부리고 또 집안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중간고사 공부한답시고 엄마에게 히스테리 많이 부린 게 좀 미안해지기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시 엄마나 집보단 친구들에게 훨씬 관심이 많이 가고 친구가 좋을 나이였죠. 등교에서 친구들하고 수다 떠느라 엄마를 싹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교하고 친구들하고 떡볶이집에 가면서도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딱 하교 시간에 맞춰 카톡을 보내곤 하던 엄마였으니까요. 학원 버스 늦지 않게 타라고요. 엄만 그날 내내 아무 연락도 없었지만 뭐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닐 나이니까요. 그래도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긴 했습니다. 당연히 두세 번은 연락이 와서 맨날 하는 소리하고 또 해야 할 엄마인데 말이죠. 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학원 버스 타고 집 앞에 내리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오늘 저녁에야 오신다고 했고 발레 교습소에 있어야 할 동생이 냉장고 앞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서야 알아졌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교 다녀온 후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단 것을요. 너 연습실 안 갔어? 엄마는? 동생이 냉동고 앞에 붙여져 있는 A4 용지를 떼어서 제게 보여주더군요. 엄마야, 놀라지 마라. 엄마는 아빠와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집에서 나가 있는다. 엄마는 아빠 얼굴을 보기가 너무 싫고 솔직히 아빠 자식들인 니들 얼굴도 보기 싫어. 한씨 성 가진 사람은 당분간 안 보고 싶어서 집을 나가 있는 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어. 등교 늦지 말고 학원 빼먹지 말고 자기 전에 양치 꼭 잊지들 말고 해라. 엄마가 쓴 편지를 사진을 찍어서 아빠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날까지 하교 후에 엄마가 집에 없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나간 엄마의 가출은 10수년이 넘은 겁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씀으로는 아빠가 잠깐 밖에서 다른 아줌마와 데이트를 한 걸 엄마가 알아버려서 한동안 힘들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돌아오마라고 적혀있진 않았지만 금방 돌아올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남기는 편지였는데 엄만 그대로 10수년이 지난 겁니다. 처음엔 걱정을 했다가 어처구니 없어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혼가정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싱글맘 싱글데디 카페 이런 데 가입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아 보고 다른 사람들 고민도 읽어보곤 했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친구 만난 걸 들켜서 엄마가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경우요. 이혼도 안 하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른 이성 친구가 생겨서 싸울 경우 이혼을 하거나요. 집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는 지옥이라서 글 올리는 친구들이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혼은 죽어도 싫다며 새엄마, 새아빠 생기는 거 싫다는 아이들도 만만찮게 많았고요. 거기서 얻은 건 이혼했을 경우, 새엄마가 생겼을 경우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 같은 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온라인 카페였죠. 어쨌거나 아무리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드물어서 다들 별 대답도 안 해주더라고요. 지구별님, 엄만 일부러 계획된 가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아침에 등교 차 안에서 하신 말씀만 봐도 의미심장해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내셨다면서요. 우울증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 바람피고 나서 우울증을 몇 달 앓았는데 한 일주일간 여행 다녀오고 나서 전투력이 강화돼서 아빠한테 매일 큰 소리 내시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가 다른 아줌마하고 계속 연애를 해서 포기하셨었거든요. 전 당시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같이 자식들 위주로 살던 엄마가, 저희 시험날 아침엔 설거지 소리도 내지 않던 엄마가 사춘기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가는 일은 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자라면서 또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아빠를 너무 사랑했던 엄마가 아버지에게 느꼈을 배신감이요. 엄마는 아빠를 해바라기 하고 아빠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으셨던 사람이에요.
셋째가 아들일 것 같아 아버지에게 아들 낳아주고 싶어서 자궁이 너무 약해서 병원에서 절대 가지 말라는데도 셋째 임신 계획까지 세우셨던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가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느꼈을 배신감, 그건 아마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 어처구니 없는 우리 집 상황에 대해서 되짚어 생각할 때마다 내린 결론입니다. 엄마가 느꼈을 배신감이요. 엄마같이 평생 곱게만 자라다가 단 한 번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걸요. 전 자라면서 엄마 친구 말씀대로 철없이 보호자의 우산 밑에서 호호거리며 살다가 위기를 못 이겨낸 엄마의 철없음으로 치부하고 엄마를 원망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하신 말씀, 공부 열심히 해라는 그 말에 보복이라도 하듯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뼈를 심어주듯이 공부했죠. 제가 밥 먹고 하는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우릴 버리고 집 나간 엄마에 대한 복수, 엄청나게 훌륭하게 자라고 성공해서 엄마에게 뽐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빠 하나라서 자기가 낳아놓은 딸 둘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버지 바람질로 집히고 뭐고 엄마로서의 책임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나가야 했던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철없었지만 당신이 낳은 나는 당신을 닮지 않았다. 당신 없어도 난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할머니께서 만만하고 믿을 수 있는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땐 일주일에 사흘은 기사분에게 운전하게 해서 친구들 모아 놀러 다니기 바쁘셨던 할머니. 돈 잘 벌어들이는 아들 자랑하듯 친척들 끌어모아 놀러 다니기 바쁘셨던 할머니. 외출 안 하시는 날은 엄마가 종류별로 해놓으신 잼을 뭐 네가 했으니 내가 먹어준다 식으로 여왕이 간을 보듯 잡수시던 할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왜 안 괘씸하셨을까요? 물론 잘한 건 없는 아들이지만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런 사정기별 없이 집 나간 며느리가요. 자식들이나 없으면 모를까 자식까지 둘이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하루아침에 나간 며느리가 분명 괘씸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에 알아보더라고.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독하게 공부했듯 할머니도 입을 다무셨어요. 아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셔서 다무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들어오실 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미리 전화를 드려서 알고 계시기도 하셨겠지만 평소의 태도와는 틀리셨습니다. 입은 꼭 다무시고 손에 주렁주렁 장봐 가지고 오신 물건들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넣으시더니 우리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너희들이 아기들도 아니고 내가 다 말해주마. 너희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아줌마랑 데이트를 몇 번 한 모양이다. 그래서 니들 엄만 그걸 결국 못 참고 집을 나가버린 것 같고. 에휴, 뭐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오겠지. 대신 할미가 힘 탔는 데까지 너희 공부하는데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하마. 너희들에게 흐트러지지 말라고 잡진 않을 거야. 땡깡 부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부려. 할미한테 다 부려. 다만 빗나가지는 말아라. 니들 허튼 짓 하면 니들 인생 잘못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너무 괴롭히지 말고. 지금 너희 아버지 아마 많이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다. 아버지는 이 할미가 혼낼 테니까 아버지 괴롭히지 말자 우리. 그러시곤 가방에서 약병을 쭉 꺼내셔서 차단스에 차곡차곡 넣으시더라고요. 비타민 종류, 오메가3, 단백질 보조제 등등 맨 건강보조 약품들을 찬장에 진열해 놓고 그날 저녁부터 한 움큼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주먹 가득한 약을 20분에 걸쳐서 한 알 한 알씩 미지근한 물에 꿀꺽꿀꺽 비장하게 넘기시면서 중얼거리던 말씀은 늘 같으셨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보복하듯이 하루아침에 모두 내던지고 집 나간 자기 며느리에 보복하듯이. 내 새끼들 시집 갈 때까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서 기어이 살아서 잘 키울 거다.
할머니는 건강보조제를 한 움큼씩 드시면서 살림을 살아내셨습니다. 물론 도우미 선생님 모시죠. 그러나 도우미 선생님이 못 미치는 가정의 안주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할머니는 하신 거예요. 제가 입 다물고 독하게 공부했듯이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원망도 욕도 푸념도 일절 없이 그날부터 입 다무시고 살림만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를 차고 다니시면서 도우미 선생님 손 미치지 못하는 곳곳을 쓸고 닦고, 엄마가 하시던 대로 아버지 와이셔츠며 양말이며 손수건 다림질, 우리들 교복 다림질, 심지어 가족들 속옷까지 직접 손으로 빠셨어요. 도우미 선생님께 속옷까지 세탁해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365일 외출 없이 살림만 사셨고, 아버지는 엄마가 집 나간 후로 더더욱 일에만 매진하셨죠. 자신에게는 일과 할머니 그리고 동생과 저 둘뿐이 없다는 듯 사셨습니다. 외가에선 저희를 안 보려고 하셨고요. 물론 제 동생과 저 또한 외가 사람들 안 보고 싶었어요. 뭐가 좋다고 보고 싶을까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니 사실 외가는 외가랄 것도 없더군요. 참 독한 외할아버지. 자기 딸 집 나가게 한 집구석이라고 손녀들까지 미우셨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고 할머니보단 엄마가 필요한 자리, 담임 선생님 면담 같은 거, 학부형 회의 같은 때는 지연이 아줌마가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을 둔 지연이 아줌마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등록금 내주셔서 대학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희 엄마하고 정말 친하셨던 절친분이요. 왜? 내가 오고 싶은 데서 살아야지. 우리 친정 근처로 가? 난 우리 언니들하고 가까이 사는 것보다 너하고 가까이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연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친자매보다 더 친자매 같던 친구죠. 엄마가 사라진 집, 자기 친구가 사라진 친구 집을 마치 친자매 집 드나들듯 드나드시며 우리 자매를 보살펴 주신 지연 아줌만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에요. 아줌마 아들이 저보다 1살 아래인데 친구처럼 자라다가 한 대학에서 같이 법학 공부를 하고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같이 동문수학하다 보니 거의 28년을 함께 지내다시피 했죠. 그러니 친구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서로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이만한 상대 없다 싶으니 바로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신랑도 저도 곧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박사 공부하러 떠납니다. 캠브리지는 집 나간 엄마가 우러러 바라보던 법학 학교예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교죠. 아버지가 유학 가시려다가 못 가시고 엄마랑 결혼하시면서 주저앉아 포기하신 학교. 자기 때문에 남편 유학 포기시킨 것 같아 마음 아프면서도 그래서 늘 영국 여행에 목을 매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결혼식 시키자고 양가에서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유학길에 오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 집에 구원투수처럼 나타나 우리 집 일을 봐주셨던 지연 아줌마 덕에 아빤 2번 연례 행사처럼 아내 없이 사는 외로움, 아내 없이 가정 꾸려가는 우울증 같은 게 도질 기미가 보일 때, 그러니까 1년에 2차례는 무슨 일이 있으셔도 홀로 여행을 가셨는데요. 여행 떠나시기 전 며칠 전부터 아버진 늘 저희 동영상을 찍곤 하셨죠. 아내 없는 빈자리를 딸내미들 동영상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마 여행 가서 우리 모습 보시려고 그러셨으리라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한 양반인 게요. 엄마가 그렇게 여행에 목을 맬 땐 일만 하시다가 엄마가 집 나가시니 혼자서 죽어라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엄마에게 보복하듯이요. 그때마다 아줌마는 우리 집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여다보시며 우리 공부를 챙기셨고요. 전 엄마가 집 나간 후로 아버지께서 수절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주말엔 꼭 외박을 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전 응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내팽개치고 집 나갔는데 아버지는 책임을 다하잖아. 아버지도 즐겨야지 라고 싶었달까요? 제가 성인이 되니까 더 잘 알아지겠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혼자 수절하기는 어렵다는 걸요. 엄마 없이 제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지연 아줌마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요. 전 제 공부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너는 참 좋겠다. 가만히만 앉아 책상 앞에서 책 들여다보다가 결혼식 날 아침에 드레스 뻗쳐 입고 식장에 들어서는 신부는 너밖에 없을 거다. 결혼 준비란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결혼식 날 아침에 샵에서 신부 화장을 하는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벌이 10,000마리가 달려들어 쏜 것 같은 제 얼굴. 그뿐 아니라 화장하는 내내 울어서 아티스트 선생님이 계속 화를 내셨어요. 그만 좀 울라고요. 무슨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신부님 같이 우는 신부는 처음 본다고요. 화장 망가진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엄마 생각이 나서였을까요? 그날의 예식 진행은 좀 남달랐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고 나서 양가 혼주 입장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손잡고 걸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양가 혼주가 손잡고 걸어 나오는 순간 식장은 엄청나게 술렁였어요. 56세의 제 시어머니랑 100살은 넘어 보이는 웬 할머니. 앞니마가 톡 튀어나오고 앞뒤 짱구여서 두상이 동그랗고 예쁜 머리칼이 한 올도 없는 할머니. 뼈가 줄고 근육이 줄어서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보이는 100살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입장을 했으니까요.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15년 전에 집을 나간 제 엄마셨습니다.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두 분은 그날까지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온 거였어요. 조로증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요. 여러분, 조로증이라고 아시나요? 정상인보다 3, 4배는 빨리 늙는 병이요.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죠. 그래서 보통 아기들은 그 병에 걸리면 병이 나타난 후 15년 전후에서 늙어서 사망한다고 하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일이지만 중년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을 억제하는 세포 중에 N모모3 유전자라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저절로 많이 자라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온다네요. 그리고 이 유전자를 주입한 쥐는요. 활동량도 줄고 등이 굽는 노화로 시작돼요. 다른 쥐 2, 3배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 병이 우리 엄마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외갓동 내림이 폐질환이라고 앞에 적었지만요. 그걸 엄마가 엄청 신경 쓰고 우리에게 주의를 시켰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기본적인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엄만 자신에게 찾아온 몹쓸병이 빨리 늙는 병인 걸 알고 난 후부터 대학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생각이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거였답니다. 왜냐고요? 혹시나 자기 딸 둘, 우리 자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두려워서요. 옆에 있으면 그게 유전으로 공기를 통해 전달될까 봐요. 그게 무서워서요. 세상에,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일까요? 그 병이요? 설마, 그렇지만 만에 하나인 그게 무서워서 숨어 사신 거예요. 자기 일찍 죽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딸들에게 그 영향이 갈까 봐요.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였답니다. 우리 두 자매만 모르고 모두 다 같이 의논을 한 거래요. 모두의 만류에도 끝까지 엄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집을 나가시겠다고 우기셨대요. 그때 지연 아줌마가 그러셨답니다. 알았어 아영아, 네가 편한 대로 해. 나 네 마음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 내 새끼한테 해가 갈 수 있는 일은 피하고 보고 싶은 거 나 너무 잘 알아. 내가 이사 올게.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은혜 갚을 날이 오는구나. 아영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너희 집 일을 도울게. 그래서 지연 아줌마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신 거예요. 엄마가 집 나가시기 전에요. 엄만 그것뿐 아니라 아버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미 이름이 크게 나기 시작한 아버지 인생에 영향을 줄까 그것도 무서워서 빨리 늙는 병에 걸린 아내를 둔 남편, 그런 걸로 사회면에 오르내리게 하기 싫었던 엄만,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모든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 바람질로 나갔다고 거짓 해명을 만들어서요. 모두 다가 그렇게 입을 맞추었다네요. 엄마가 우리 집에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 뒤늦게 깨달은 아빠. 엄마 덕에 폼나게 젊은 시절을 신나게 일하며 살 수 있었던 아빤
자기가 무심하게 대하며 살아왔던 아내를 자신이 마음 깊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아빠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대로 엄마를 강원도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사놓고 엄마를 거기에 이사시켜 놓으신 거고요. 그렇게 주말마다 가셨던 겁니다. 옆에 있지만 너무 당연해서 몰랐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는 가슴이 졸밋거리게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나 사랑해서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간 겁니다. 엄마랑 단둘이 사랑하며 지내려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 동영상을 찍어간 겁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울며 지내시는 엄마를 위해서 딸들 영상 보라고 찍어서 가시는 거죠. 여보,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차라리 집에 돌아가자, 응? 보고 싶어서 허구한 날 울며 사는 사람 나도 지켜보기 힘들다. 무슨 소리야. 나 하나 참으면 돼. 내 딸들에게 병 옮기라고 죽어도 안 해. 내가 혀 물고 참으면 돼.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 생활 내내 졸랐던 여행. 그 여행을 15년간 1년에 2차례씩 시켜주며 사셨던 겁니다. 아버지 42살 때 60살은 되어 보이는 아내 손을 잡고 아버지 50살 때 80살은 되어 보이는 아내 손을 잡고 같이 비행기 타고 영국에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요. 말도 마라. 여행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찌나 우리를 쳐다보는지 저 중년 남자 미쳤는갑다 하고 다 늙은 할망구랑 바람난 저 남자 좀 보라고 손가락질하듯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자지간처럼 굴라고 해도 뭐 어떠냐며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뽀뽀하고 아휴 자 이거 셀카 찍은 것 좀 봐라. 7년 전에 베를린 밤거리에서 찍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두 분이 입술로 뽀뽀하시는 뒷배경에 독일 중년의 아줌마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모습이 폰카메라에 담겼더라고요. 그 사진이 너무 재미있어 늘 보관 중에 계셨더라고요. 엄마는 이젠 근육이 다 마르고 뼈 골밀도까지 다 삭아서 팔뚝뼈가 저의 2분의 1도 안 되십니다. 그 모습으로 결혼식 전날 집에 오셨어요.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지 보름인지 한 달일지 알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다만 모든 기력을 다 잃고 신생아 같이 하루 중 대부분을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엄마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엄마 자신이 제일 잘 아셨겠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해야겠다고 아빠에게 말씀하셨대요. 이제야 이럴 거 그동안 왜 참고 살았냐고. 이제야 안심이 되는 거야. 내 병이 우리 딸들에게 안 옮긴다는 확신. 사실 이 확신은 재작년부터 서서히 들기 시작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내 딸 결혼하는 건 보고 죽고 싶어. 내가 낳은 딸내미 웨딩드레스 입는 것도 못 보고 죽는다면 내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아서.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다. 난 그의 엄마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아야 근데 날 창피해 할까? 그래서 결혼식 이틀 전에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제게 말해주었고 전 당장 엄마를 데리러 가자고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용서할 것 같아? 엄마 혼자 아프게 둔 엄마 자신과 아빠를 용서할 것 같냐고. 나 당장 데려가줘. 우리 엄마한테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 펜션에서 지내는 엄마와 재회했고 전 결혼을 앞두고 울며 지냈던 겁니다. 내 딸, 캠브리지로 박사하러 가는 내 딸내미. 엄마가 말했지? 엄마 늘 네 옆에 있을 거라고. 엄만 매일 네 영상 보고 살았어. 바로 사흘 전까지도 아빠가 니들 영상을 보내주었거든. 아빠는 아침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저희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엄마에게 보내시는 게 일이셨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누구나가 하루 중 자는 시간 외에는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희들을 촬영하고 계셨던 걸 전혀 눈치 못 챘죠. 결혼식에서 두 혼주분들 초에다가 불을 붙이시고 자리에 앉아 벽 화면에 걸린 빔 프로젝터에서 일련의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했던 동생과 저 어릴 적 영상들, 그리고 15년간 홀로 고독했던 엄마가 하루하루 눈에 띄게 늙어가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엄마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늙어가는 엄마가 핸드폰에 도착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영상을요. 15년 내내 딸들 그날 아침의 모습을, 아빠가 보내준 영상을 보는 엄마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촬영했고요. 최근엔 거의 누워서 지내시는 와중에도 핸드폰에 도착한 딸들의 웃음소리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핸드폰에다가 입을 맞추는 모습을요. 손에 핸드폰을 줄 힘도 없이 팔뚝에 폰을 괴고 우리 모습이 나오는 폰 화면에다가 뽀뽀하는 모습을요. 사흘 전에 그렇게 예식장을 오름바다로 만들었던 결혼식을 끝내고 전 신혼여행은 우리 집에서 지냅니다. 엄마랑 함께요. 엄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동생은 엄마 옆에서 엄마를 아기처럼 품에 안고 잠들어 있고, 아빠는 엄마와 제 동생을 한 품으로 끌어안고 잠들고 있습니다. 전 부모님 침대 밑에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이렇게 노트북으로 사연을 적는 거예요. 노트북 소리가 심할 텐데도 잘들도 주무시네요. 저와 동생이 어릴 때 우리 온 가족은 한 방에서 잤었는데요. 그때처럼 지금 모두 한 방에서 잡니다. 전 일주가 남았을지 한 달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미치게 행복한 한순간 한순간을 음미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와 함께여서요. 신랑이요? 신랑도 신혼여행이죠. 엄마와 딸들의 마지막 이별 과정을 지켜보는 아름다운 신혼여행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